안녕하세요. 저는 딥큐 러닝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할 이선혁입니다. 딥큐 네트워크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강화학습의 한 종류로 큐 러닝인데 이거를 좀 더 성능을 좋게 개편한 것을 말합니다. 딥큐 러닝이 잘 뭔지 모르실 테니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딥큐 러닝 에이전트는 아타리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벽돌 깨기 게임인데 이 에이전트에 주어지는 인풋이 오직 픽셀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에이전트가 공이 뭔지, 그 받침대가 뭔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배우지 않고 점수를 극대화시키는 것만 목표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시작한 지 10분 됐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시간 정도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보다 상당히 잘해졌죠. 네, 좀 더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이 에이전트가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서 구석에 구멍을 뚫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을 위로 올려서 엄청 점수를 잘 받죠. 자, 그러면은 제가 딥큐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큐 러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러닝은 강화학습 방법 중에 한 종류인데,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연속된 상태에서 연속된 그 행동을 취해야 하는 문제에서 이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해결법 중에 하나가 큐 러닝인데요. 큐 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어진 상태 S에서 특정 행동 A를 취했을 때 보상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 얻는 그 함수 Q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감마 K제곱 그리고 보상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이거를 Q 밸류라고도 부르고요.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해서 미래 보상에 대한 영향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1이면 미래 보상까지 완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0이면 현재 보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수식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벨먼 방정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위에와 아주 똑같은 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큐 러닝인데요. 큐 러닝이 가장 간단하게 구현되는 게 큐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큐 테이블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모든 상태와 그 상태에서 취했을 때 액션의 보상값을 다 테이블에 매핑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경이 조금만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가 되게 많아지면 큐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큐러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딥큐 러닝이 나왔습니다. 딥큐 러닝은 큐 테이블 대신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큐 함수를 근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그 벽돌 깨기 같은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딥큐 러닝 이게 그래프인데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의 레벨이고요. 위쪽은 이제 에이전트가 사람보다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다른 학습 방법으로는 회색만큼의 수준을 얻었는데 DQN으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DQ 네트워크에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DQ 네트워크가 그 값들을 처리하고 그에 맞는 Q 밸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풋에 이미지를 그대로 넣으면 DQ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되므로 전처리를 통해서 다운샘플링을 해줘서 DQ 네트워크에 알맞게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흑백화하고 84 곱하기 84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이거를 파이 함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된 m개의 이미지를 쌓아서 Q 함수에 들어갈 인풋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m이 4인데 4개의 연속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m이 하나라면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인풋이 오직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m을 4로 주면은 에이전트가 거기서 공의 속도와 방향을 판단해서 이제 최적의 액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게 Q 러닝은 S와 A를 두 개 받아서 그에 대응되는 보상 R을 리턴해주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네트워크로 구현하면 스테이트 하나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수만큼 DQN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DQN 자꾸 넘어가서 까먹었네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DQN을 많이 거치게 되면 필요 없이 비용이 커지므로 딥마인드에서는 S만 받아서 모든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계산하도록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는 기존에서는 Q 밸류를 액션에 맞는 Q 밸류 하나만 아웃풋을 냈는데 옵티마이즈 된 모델에서는 스테이트를 주어주면 각각의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모두 아웃풋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모델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인데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되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3개를 쌓아서 이미지를 분석하도록 했고요. 그 뒤에는 full connected 레이어를 달아서 중간 모두 연결된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512개에서 6개로 연결되는 full connected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6개의 의미는 그 벽돌 깨기 게임에서 가능한 액션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84 곱하기 84 곱하기 4 이걸로 받아서 6개로 나오게 돼요. 6개의 그 행동에 대한 각각의 Q 밸류 값이 나옵니다. 트레이닝 디테일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스케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일이 크면 스케일을 학습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케일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에서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부정적 보상을 마이너스 1로 줄여주고 모든 긍정적 보상은 플러스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사용했고요. 일정 확률로 무작위 행동을 시행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작위 행동
시행하는 확률인데요. 처음에는 1로 시작해서 100만 프레임 후에 0.1로 떨어진 후에 계속 0.1로 고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탐험이라는 게 없으면, 탐험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확률로 무작위 행동을 시행하는 것을 탐험이라고 하는데, 탐험이라는 게 없으면 에이전트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만 하게 될 텐데, 에이전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랜덤으로 무작위의 행동을 하도록 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로스를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로스 함수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y-q 값 제곱으로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합니다. 이 로스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y와 q의 차이가 0에 가까워야 하죠. 그래서 그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y는 위에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벨머 이퀘이션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S'과 A'은 그 액션을 취한 다음의 스테이트와 그때 취할 액션을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Q 위에 해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erience replay라는 게 나옵니다. experience replay는 모든 경험을 에이전트가 경험을 할 때 그걸 바로 학습하지 않고 experience replay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 리플레이에서 무작위로 미니 배치를 추출해서 학습을 합니다. experience replay가 있어서 장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할 때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생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걸 랜덤으로 추출하게 함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벽돌 깨기로 예를 들면 에이전트가 랜덤 행동을 막 하다가 터널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그 터널을 뚫은 행동을 그 경험을 한 번만 학습하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experience replay에 넣으면은 최소 8번 정도, 평균적으로 8번 정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깃 네트워크는 아까 Q 위에 해시 있는 것에 이게 타일깃 네트워크인데요. Y 값이 로스에 들어가는데 이 값이 또 Q에 의존을 하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가중치에 의존을 합니다. 타깃이 네트워크 가중치에 의존하면은 가중치가 변하면서 타깃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Q 값이 발산하거나 진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학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깃 네트워크라고 해서 Q 네트워크를 복제한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하이퍼 패러미터를 가져온 것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모멘텀이 0으로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이 0.95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0.95로 했더니 얘가 학습 그래프가 점점 오르다가 갑자기 붕괴하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딥마인드에서 사용한 RMS 프롭 옵티마이저와 그 텐서플로우에 포함되어 있는 RMS 프롭에서 모멘텀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아예 꺼버리는 게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슈도 코드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텐서플로우 코드인데요. Q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 스펙에 명시된 대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full connected 레이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평면화를 거치는데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2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1차원 구조인 full connected 레이어에 연결을 하려면 평면화를 해서 1차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full connected 레이어에 실제적으로 연결하고 512개 그리고 512개에서 6개로 연결하고 아웃풋을 냅니다. 이거는 로스 함수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아까 보셨던 로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y-q 밸류의 제곱을 평균 내서 로스로 사용합니다.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텐서플로에서 자동으로 해줘서 그쪽은 이렇게 맡겼습니다. 아래는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저로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에이전트 함수입니다. 에이전트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험을 쌓는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 exploration rate에 의해서 이제 랜덤 확률로 랜덤 액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에 대응을 하고요. 2번은 이제 탐험이 아닐 경우에 학습된 네트워크에 따라서 액션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에뮬레이터에서 그 액션을 실행을 하고요. 네 번째는 그 결과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하고 경험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플레이 메모리 D에서 랜덤으로 미니 배치를 샘플합니다. 랜덤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깃 값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 미니 배치에서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그리고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 Q 밸류라는 게 미래 보상을 다 디스카운트 팩터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인데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미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 보상을 더해주지 않도록 여기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if문이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아래는 실제로 그 타깃 Q 네트워크에서 그 값을 계산을 해서요.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타깃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 DQN에서는 그 Q 밸류를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깃을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요. 타깃을 계산할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 얻은 보상과 플러스 디스카운트된 다음 상태의 그 Q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상태의 Q 값이 Q 값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액션이 6개니까 Q 값이 6개일 건데 그 중에 뭐를 선택하냐면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DQN에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중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네 번째는 타깃 Q 네트워크를 리셋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깃 Q 네트워크는 타깃을 계산할 때만 쓰는 네트워크인데 그 진동이나 발산을 피하기 위한 타깃 Q 네트워크인데 학습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일정 주기마다 리셋을 해줘서 가중치를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그 탐험 확률은 점점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고, 로스도 이쪽에서 시작해서 줄어들었죠. 맥스 Q 밸류는 상황마다 이제 생각하는 Q 값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점점 커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스테이트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의 최대값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리워드 평균값이 있고요. 스코어가 있어요. 리워드는 그 에이전트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값이고요. 스코어는 이제 게임에서 얼마나 한 판당 게임에서 점수를 얼마나 얻었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1.2점에서 막 진동을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60점 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리워드 중간중간에 이렇게 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튄 부분이 있거든요. 평균은 이쪽인데 튄 부분이 바로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공을 막 튀기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렇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입니다. 딥마인드 것보다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성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터널을 뚫어서 공을 위로 올려서 튀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보너스인데요. DQM에 아직 한계가 많아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베어리에이션이 좀 많이 있어요. 다 딥마인드에서 쓴 논문이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WDQM은 아까 타깃을 계산할 때 그 Q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너무 낙관적으로 학습이 돼서 최적의 그 로스가 수렴됐을 때의 구간에서 점수가 별로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WDQ에는 그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대신에 예측되는 액션의 Q값을 선택해서 낙관주의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가 있는 Experience Replay 논문입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는 구글에 치시면 그대로 나오고요. 아까 Experience Replay는 경험을 저장하는 메모리인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더해집니다. 여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리워드가 처음에 튀었을 때가 200만 프레임쯤 되는데 이때 로스가 확 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스가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깃과 현재 생각하는 값. 이게 차이가 컸다는 얘기죠. 에이전트는 한 1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막 한 20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곱까지 되니까 중간에 로스가 막 튄 거죠. 그거를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면은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점수를 막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큰 경험들은 이제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학습하도록 만든 것이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eep Q 러닝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deep Q 러닝은 experience replay를 씀으로써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한계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딥 강화 학습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방법 자체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여러 개의 탐험 확률로 돌려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점수를 보시면 DQ에는 303점, 더블 DQ에는 368.9점, 그리고 우선순위 리플레이는 371.6점, 그리고 A3C가 766.8점을 얻었습니다. 원래 DQM만 해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점수인데 A3C, LSTM은 완전히 괴물 같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딥마인드에서 낸 논문 링크고요. 두 번째는 DQ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블로그 포스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완성된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메일로도 받고 지금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RMS 프로는 원래 최적화를 할 때는 뉴턴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울기가 줄어드는 쪽으로 내려가죠. 근데 전통적인 SGD 같은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잘 학습이 안 되거나 중간에 이제 로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 최소값에 수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성능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주 쓰이는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실승도 안 주고 질문을 하네. 맨 앞으로 좀 다시 가볼까? 네. 보상 R 저게 보상 R을 구하는 함수 Q SA 이러면은 함수의 Q의 리턴 값이 R이라는 얘기인가? Q 밸류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R하고 Q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R은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함으로써 바로 얻은 보상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무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래 보상까지 다 더한다는 의미인데 Q 값은 미래 보상까지 다 더한 값이고 보상은 약간 일반적인 단어로서 보상입니다. 그래서 벽돌 깨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을 받더라도 당장 얻는 보상은 0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보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뭘 하든 0점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게임을 학습할 수가 없고 간말을 1에 가까운 숫자를 줘서 이제 미래 보상을 생각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공을 받았을 때 나중에 1점을 얻는다. 이런 경우에 Q 밸류가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공을 놓쳤을 때 0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인데 왜 Q인가? 네. 왜 Q인지 혹시 알파벳이 왜 Q냐고요? 그게 궁금했어. 함수 이름이 Q라서. 그 함수 이름이 왜 Q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그냥 이름이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처음에 쓴 사람이?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설명하고 싶은 게 마지막 있는 게 딥큐 러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Q가 없네 얘는? 네. 얘는 그 액터 크리틱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행동만 판단하는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고에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싱크로너스구나. 네. 서로 영향 안 주는 거 두 개 분리해서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큐 러닝은 원래 딥이 들어가기 전부터도 큐 러닝은 약간 잔재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터 크리틱은 완전히 액션만 학습하는 애랑 그냥 점수가 좋다 안 좋다만 생각하는 애가 따로 있으니까 이게 학습하는데 더 인간에 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게 아예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애 따로 있고 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인공지능을 하나 더 쓰는 형태예요? 네, 그렇죠. 재밌네. 사람이 배울 때는 이제 행동으로 따로 계산을 하고 그냥 보상을 따로 계산하지 큐러닝은 이제 저걸 하면 보상이 뭐니까 보상이 제일 높은 거를 선택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쪽이 약간 인간에 더 가까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질문에 궁금한 거 있어? 저는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랑 반대되는 게 룰 베이스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함을 추구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탐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실패를 하게 하는 건데 이제 오늘 뉴스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실패들이 이제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강화학습은 거의 인공지능이 강화학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룰 베이스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룰이 너무 많아요. 여기 픽셀만 보시더라도 저게 210개 곱하기 160개인데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20만 개가 넘죠. 그거에 대한 룰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고 딥러닝이 그 부분에 최적화됐다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룰을 스스로 찾아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반응을 할 수 없었다고 했네. 이게 히스토리가 없을 때 트레이닝이 돼요? 안 되죠.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못해요. 아니 저거를 예를 들면